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 도착해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회의장인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 하루 먼저 가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맞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지자체별로 달랐던 다자녀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완화하고 지원 항목도 늘리겠다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 절벽에서 탈출하기 위한 이 정책의 효과와 세부 내용들을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사평론가 고성국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부친상을 치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도착해서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에 공식적으로 돌입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 북쪽 100km쯤에 있는 회의장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 하루 먼저 가서 손님 맞이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먼저 주제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주요 테마별로 한미일 3국 간 협력의 주요 원칙을 함축하는 문서입니다.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삼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3일간의 부친상을 마치자마자 워싱턴으로 떠나 현지 시간으로 8월 17일 오후에 미국 메릴랜드주에 있는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그 모습부터 보시죠. 네, 성조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걸려있는 그 대통령 전용기가 지금 내린 모습인데요. 윤 대통령이 혼자 지금 트랩을 내려오고 있습니다.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번 공식 회담에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영접 나온 인사들과 차례로 지금 악수를 나누고 있는데 현지 시간 오후 아직은 해가 있을 그런 시간인데요. 저곳이 워싱턴 DC 근교 메릴랜드주에 있는 앤드루스 공군기지 모습입니다. 네, 차례로 지금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후에 이제 워싱턴 DC의 숙소로 이동을 해서 하룻밤을 묵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워싱턴의 윤 대통령 숙소로 조화를 보냈습니다. 며칠 전 부친상을 당한 윤 대통령을 위로하기 위한 차원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과거에 첫 부인과 딸을 교통사고로 잃었고 장남인 보 바이든이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는 참척을 당해서 윤 대통령의 심정을 더 각별하게 이해했다. 이런 그 해석이 나오는데요. 동의하십니까? 네, 이 정상 외교 시대에는 정상들 간의 오랜 그 신뢰와 인간적인 교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네. 이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에 처음 만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숙소, 워싱턴 DC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숙소, 오늘 밤 묵을 숙소죠. 그곳에 윤석열 대통령 도착하기 전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조화와 조전을 보냈어요. 조전에. 네, 저희 뒤에 카드에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친의 별세를 애도하며 고인의 평안한 안식을 빕니다.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만큼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전한 거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부친의 빈손을 지키는 중에도 이번 데이비드 그 삼국 정상회의 준비를 했다고 그러죠. 예. 그리고 또 부친이 임종하기 직전에 이제 8.15 경축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경축사에서도 캠프 데이비드의 삼국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천명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캠프 데이비드 삼국 정상회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미국 측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반응도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나 미 정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역사적인 회담이 이제 내일이면 이제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겁니다. 네. 윤 대통령의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공식 일정이 발표됐습니다. 그래픽으로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1박 4일, 지상에서는 하루만 자고 비행기에서 이틀 밤을 지내는 그런
그 빽빽한 그야말로 분단위 일정이 실감 날 정도입니다. 8월 17일 워싱턴 도착, 정상회의 준비 최종 점검을 하고 현지 시간 8월 18일에 이제 캠프 데이비드로 이동을 해서 한미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의, 삼국 정상 간의 오찬, 그리고 한일 개별 양자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일 공동 기자회견 바로 워싱턴으로 복귀해서 역시 전용기를 타고 돌아오는 그런 일정입니다. 어떻게 저런 정도 일정표가 참 드문데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지금 저게 화면에 나온 것은 미국 현지 시간이니까 네네. 우리 시간보다 하루가 늦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 전용기에서 하룻밤을 보낸 거예요. 네. 예,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저녁에 이제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통해서 지금 숙소에 들어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 워싱턴 DC에서 하룻밤을 이제 자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준비에만 집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미국이나 여기를 가면 뭐 동포 간담회를 타고 그런 것도 했었죠. 뭐 기업인들과도 네네. 만나고 이러는데 이번에는 일체 그런 다른 일정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로지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만 집중한다. 네. 그래서 오늘 밤 준비를 마치고 내일 캠프 데이비드로 한 100km 정도 되니까 뭐 한 1시간 정도면 이동이 될 텐데요. 그렇죠. 네. 아침 일찍 아마 이동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두 행사를 해야 되거든요. 네. 한미 정상회담과 먼저 하고. 한미일 삼국 정상회담. 네네. 이걸 오전에 하고 오찬을 하는 거니까. 네네. 그다음에 오찬한 다음에는 새 정상이 잠깐 캠프 데이비드 안에서 산책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 오솔길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뭐 점심을 먹고 나서 좀 이제 휴식을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을 해요. 그렇죠. 양자. 그리고 공동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순서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좀 음미해 볼 대목이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한국과 미국의 양국 간에는 크게 이견이 없잖아요. 그렇죠. 뭐 이미 상당한 정도 합의가 있고 또 여러 차원의 그 협력이 있었는데 네네. 일본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현안이 좀 있죠.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을 먼저 하고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가는데 큰 이견이 없이 갈 겁니다. 네. 한미일 정상이 만나서 합의를 큰 틀에서 하고 난 다음에 네. 한일 정상회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미일 정상회담의 큰 틀의 합의 안에서 예컨대 우리가 일본한테 조금 더 밀어버릴 거는 밀어버리고 네. 또 요구할 건 요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삼국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한다는 거니까 네. 이제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다소 조금 결이 다른 얘기가 있더라도 이 큰 프레임 속에서는 함께 가지 않을 수 없게 되겠죠. 그렇네요. 예, 그런 어떤 전략적 수순으로 지금 일정이 짜여졌다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더 자세히 좀 나누겠습니다. 이번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는 삼국 간의 협력을 정례화하고 제도화하고 체계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큽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측의 브리핑을 통해서 직접 들어보시죠.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는 삼국 안보 경제 협력의 역사를 2023년 8월 18일 이전과 이후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These initiatives will take our trilateral relationship to new heights as we work together to deliver benefits for our people and for people across the region. 네, 캠프 데이비드 프린시플 혹은 캠프 데이비드 구상 뭐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만은 정상 간의 회의를 마친 뒤에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공동 성명도 나올 예정인데요. 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십니까? 예. 조금 전에 김은혜 수석이 한 말이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8월 18일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거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 이제 정치학에서 보면 뭐 4년에 한 번씩 선거를 해도 네. 그 중에 정말 특별한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선거 이전과 이후에 정치 구도가 바뀌어졌다. 이렇게 보통 설명하는데 그런 선거를 파운데이션 일렉션, 정초 선거라고 부르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외교도 보면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벌써 여러 번 만났잖아요. 만났죠. 기시다 총리하고도 여러 번 만났고 삼국 정상회담도 여러 번 했어요. 그랬는데도 8월 18일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다고 한다면 여러 정상 외교 중에서도 이번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전후로 해서 네네. 외교의 프로토콜이 달라질 것이다. 지금 김은혜 수석의 말이 사실이라면 네네.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태호 1차장의 설명에 따르면 이미 두 가지는 삼국 간에 상당한 조율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네. 하나가
캠프 데이비드 원칙. 원칙이라는 문서, 또 하나가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라고 하는 스피릿이죠? 문서. 네. 예. 그러니까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캠프 데이비드 프린시플이라고 부르고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스피릿 오브 캠프 데이비드라고 네네. 이렇게 영어로 이제 따르게 좀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통상적인 정상회담의 무슨 선언하고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 역사적으로 중요한 어떤 외교적인 사안이나 어떤 그 선언이 있을 때 우리가 그걸 닥트린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독트린, 뭐 트루먼 독트린이 예, 유명하죠. 그렇습니다. 뭐 네. 닉슨 독트린, 트루먼 독트린. 그게 그 시대의 한 기점이 되는 분기점이 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아까 이제 그런 김수성 선언입니다. 얘기대로 에포크 메이킹이라는 말도 영어로 쓰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캠프 데이비드 닥트린 같은 것들이 네. 한미일 삼국 정상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이게 단순한 한반도나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질서 전반에 걸쳐서 아주 심각하고도 장기간에 걸친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역사에 남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되네요. 예.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준비가 철저해야 되겠습니다. 예, 참 구체적으로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회담이 될 것이라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한미일 3국이 준비하고 있는 이른바 동북아시아판 쿼드는 기존의 인도태평양반 쿼드와 뭐가 어떻게 다를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한미일 안보협의체로 번역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 보십니까? 우선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냐 없냐가 다르죠. 아, 네네. 기존의 코드는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나라도 코드에 들어가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으나 네네. 그 이미 코드를 구성하고 있는 나라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갑자기 제가 수학 얘기를 잠깐 해야 되겠는데 네네, 하세요. 이게 집합이 있잖아요. 그 이제 다이아그램을 그리면 그리죠. 이게 이쪽 집합과 이쪽 집합이 겹쳐지는 교집합이라고 하죠. 예. 그 겹치는 부분. 예,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이 최대 공약수 뭐 이제 이 교집합이 넓고 깊으면 깊을수록 양국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한미 관계라는 다이아그램이 있고요. 네. 여기에 한미일 삼국 안보 체제라는 다이아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70년에 걸친 한미 동맹이라는 다이아그램이 뒤를 받쳐주고 세 있어요. 개의 원이 만나는 거예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본하고는 우리의 역사적 경험 때문에 이게 제대로 안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함께 가야 완전체가 되는데 미국하고는 두텁게 쌓여 있는데 네네. 일본하고는 미국을 매개로 해서 가느다랗게 연결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늘 약한 고리로 지목이 됐던 거고 네네. 김일성이가 한미 관계를 이간질 시키려고 70여 년 동안 노력했지만 안 되니까 네네. 한일 관계는 쉽잖아요. 그래서 한일 관계를 끊어내면 네네. 갓끈이 끊어지듯이 한미 관계도 무너진다. 아하. 이렇게 해서 여기에 집중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를 정상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한미일 삼국으로 묶었죠. 네네. 그리고 기존의 코드와는 달리 새로운 동북아 코드를 갖고 또 한 번 묶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선에서 여러 차원에서 군사, 외교, 안보, 문화, 경제, 역사 네. 또는 가치 이런 차원에서 꽁꽁 묶어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아시아판, 동아시아판 코드가 구축된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데 뭐하러 하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하, 네. 예. 캠프 데이비드에서는 앞서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개별 양자회담, 그러니까 한미 개별 양자회담을 먼저 하고 한미일 정상회의를 캠프 데이비드 메인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한일 양자회담이 진행이 됩니다. 순서가 특이했고 아까 고 박사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아무래도 방점은 예. 한일 양자회담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갈지가 궁금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이 8.15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한테 뭘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요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본이 우리의 군사 안보에 얼마나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 있는지를 국민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파트너라고 했죠? 예, 파트너라 그러면서 유엔 사령부의 배후 기지로 일본의 7군데의 미군 기지가 있다. 네네. 유사시에 우리가 우리의 적과 싸울 때 유엔사가 일본에 있는 7군데의 전략적 배후 기지가 없다면 우리 입장에서 매우 힘든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정도로 네.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러면
이런 일본에 대해서 예컨대 단건으로 이거 좀 해달라, 저거 좀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그 수준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캠프 데이비드의 프린시플과 스피릿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런 상황에서 예컨대 뭐 일각에서는 이번에 후쿠시마 처리수 얘기를 해야 돼 뭐 이런 주장들을 하지만 있어요. 그런 이건 주장이. 그야말로 정말 여러 현안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보다는 훨씬 더 큰 틀에서 새로운 이 동북아 질서 재편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점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8.15 경축사에서 이야기한 일본의 그 전략적 중요성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고 긍정적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네. 여기에 상응하는 수준의 일본의 적극적인 한미일 삼각안보 체제 구축에 있어서의 역할을 해달라. 네. 이런 정도의 담론을 가지고 기시다 총리를 응대해야 된다. 네, 그리고 그래야 요리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말씀하셨지만은 후쿠시마 오염 처리소 방류 문제는 실무선에서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일각의 주장이 있었지만 이번 양자 한일 정상회의에서는 논의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이번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캠프 데이비드 원칙 그리고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라는 한미일 세 나라의 협력 지침과 공동의 비전을 담은 두 문건이 채택될 예정인데요. 국가안보실 1차장의 브리핑으로 들어보겠습니다. 한반도, 아세안, 그리고 태도국을 포함한 인태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원칙을 천명할 것입니다. 제목도 정신, 스피릿으로 표현될 만큼 삼국 협력의 비전과 이에 실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관심사는 단연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 쏠리고 있습니다. 자, 이 원칙, 프린시플 또는 스피릿이란 용어를 사용했다는 만큼 중요성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데 지금 예상은 그렇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는 인도 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 그리고 경제 규범, 첨단 기술, 기후 변화와 비확산 등 글로벌 이슈에 세 나라가 공동 대응한다는 그런 원칙이 담길 것이다. 그리고 스피리트라고 하는 그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는 공동의 비전을 담은 구체적인 협의체를 만들고 확장 억제와 연합 훈련 그리고 경제 협력, 경제 안보 등 이 주요 원칙을 천명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이다. 추가로 비공개되는 문건은 현재 3국 간의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보도되지 않을 수가 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우리 앵커께서 잘 설명하셨는데요. 원칙은 그 협력 지침, 큰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요. 정신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방안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마 지금 비공개되고 협의 중이라고 하는 저 문건은 그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한 것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로 따지면 프린시플, 이 원칙이 이제 제일 상위에 있는 겁니다. 이게 네네. 일종의 헌법과 같은 거고 정신은 법률과 같은 거고 네네. 아마 제3문건, 제3번째 문건은 시행령과 같은 거라고 생각할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자, 그런데 이 헌법에 해당되는 이 프린시플 말이죠. 네.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지금 나왔습니다. 뭐냐면 법의 지배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법의 지배. 이게 통상 우리가 외교를 얘기할 때는 그 약육강식의 세계, 무한대의 국가이익 추구. 네. 뭐 그래서 힘 있는 자가 그냥 뭐든지 다 해도 결과적으로는 용인이 되는 마치 저 푸틴이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한 것이 정당화되는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국제 정치를 이해를 해왔는데 네네. 그러나 국제 정치 더 이상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네. 국제 정치도 법에 의한 지배여야 된다. 아. 이것을 저는 캠프 데이빗의 원칙의 제일 중요한 요소로 꼽고 싶어요. 국제 질서도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구체적으로 법의 지배에 반대되는 게 힘의 지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힘에 의해서 현상을 변경하려고 하는 시도는 반대한다는 겁니다. 이른바 대만 해협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이건 거죠? 바로 중국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직접 겨냥하고 있는 네. 거예요. 이것이 현재 세계 질서를 제일 위협하는 두 개의 적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결단코 반대한다. 그럼 이거는 단순히 한미일 삼국만의 원칙일 수가 없잖아요. 세계 질서에 이거는 관한. 나토의 원칙이기도 하고 전 세계 자유국가의 원칙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네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캠프 데이비드의 프린시플이 보편적 성격을 갖는다는 겁니다. 아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힘에 의해서 현상 변경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나라가 또 하나 있어요. 이게 국가로 인정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네. 북한입니다. 아하. 북한이 끊임없이 핵무기 미사일 쏴대면서 이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 질서를 위협하고 있잖아요. 교란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 북한에 대해서는 특별히 비핵화라고 하는 또는 비핵 확산 금지. 네네. 예. 이런 원칙을 이 프린시플에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방안들이 앞으로 나올 겁니다. 예, 네. 근데 이미 우리가 NCG 가동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미 간에 북한 핵을 억제하기 위한 확장 억제. 네. 여기에 일본이 가담하는데 NCG에 일본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한미일의 새로운 NCG를 또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까 그런 나온 방식으로 해서 그런, 이중삼중으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 방식이 이번 프린시플의 두 번째 핵심이다. 그리고 우리한테는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한 핵심일 수 있다. 그렇게 제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예, 명쾌하게 좀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뿐만 아니라 정신에 대한 문건도 채택을 한다는데 이건 좀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두 문건을 각각 채택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원칙은 전 세계인을 향한 보편적 원칙 선언이 되는 것이죠. 네네. 근데 이거를 동북아시아의 한미일 삼국이 어떻게 구현할 거냐 이런 구체적인 어떤 대안으로 협의체 창설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한미 간의 NCG와 같은 한미일 삼국의 새로운 NCG 또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언론에서 이것은 동북아시아판 코드가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서 이 구체적으로 이 핵 확장 억제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과 경로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터놓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8.15 경축사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중요한데요. 네네. 그것에 일본의 그 이 배후 기지가 갖는 전략적 중요성을 얘기를 했잖아요. 얘기했죠. 사실은 우리 국민들은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걸 대한민국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확장 억제하는 미국의 힘과 일본의 자원 그리고 우리 한국의 자주적 능력 이 세 가지를 같이 지금 우리가 고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그만큼 지평이 확장된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번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구체적으로 담겨서 발표가 될 것이다. 네. 그렇게 저는 예상합니다. 예. 이 캠프 데이비드란 장소의 특별함도 이번 회담을 더욱 빛나게 하는 요소라고 보는데요. 네. 뭐 과거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과 2차 대전을 종전시키는 방안을 이제 처칠 영국 수상이 당시에 논의를 하면서 이 자리가 이제 대단한 자리가 됐거든요. 네. 그 뒤에 수많은 뭐 중동 평화회담 1975년에 있었던 그 두 사람 다 참석자가 그 노벨 평화상을 그에 수상하지 그랬죠. 않았습니까? 예. 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 아들뻘 되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으로부터 고민을 들으면서 같이 걸어갔던 그 오솔길 얘기도 나오는데 예. 이 캠프 데이비드가 왜 회담 장소로 중요한지 또 이번에 의미가 있는지 그런 점을 좀 설명해 주시죠. 보통 정상회담 장소를 생각하시면 되게 대통령 집무실이나 이제 공식적인 영빈관 이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런데 캠프 데이빗은 원래 용도가 대통령 별장이거든요. 그런데 워싱턴과 그래서 가깝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집무하는 워싱턴에서 1시간 거리에 네. 아주 광활한 지역에 이렇게 그 정원처럼 이렇게 꾸며져 있는데 네네. 목장처럼.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정상외교 시대입니다. 정상외교 시대는 뭐냐면요.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외교는 버텀업 방식이라고 외교 전문 관료들이 쫙 정리를 해서 몇 달간 조정을 그렇죠. 해놓고 다 결론 내려놓으면 정상들이 가서 사진 찍고 건배하고 뭐 이러는 거. 그런 거죠. 사인하고. 네네. 근데 이런 정상 외교는 20세기까지로 되게 끝났어요. 워낙 국제사회의 여러 이슈들이 복잡다단하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막 그렇죠. 이러니까 네네. 이거를 일일이 그런 몇 달씩 걸리는 왜 이 버텀업 방식으로 하는 게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21세기 전후해서 그러니까 우리 그 20세기 말 21세기 초에 포스트 모던 시대에 또 이 포스트 냉전 시대에 정상들이 이를테면 영국 수상과 프랑스 수상이 아침에 만났다가 급하게 또 만나야 되면 오후에 또 만나기도 하고 막 그런단 네, 말이에요. 네, 네.
이런 정상회견을 통해서 정상들이 직접 결정도 내리고 결단도 내리고 서로 양보하라고 그러기도 하고 네. 협상을 직접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외교부서에서는 이걸 쫓아가는 그래서 톱다운 방식이 가끔씩 이제 이 정상회의 외교를 통해서 해결이 되기도 했어요. 네. 그런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정상 간에 서로 서먹서먹하면 할 일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아, 예, 뭐 처음 만나 뵙습니다. 뭐 이렇게 푸르프리아 서로 알고 오겠지만 그러니까 낯을 가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다 정상들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좀 샤이한 정상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년, 2년, 3년 또는 10년 걸쳐서 대통령 되기 전부터 알았던 사이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게 안 그렇게 되면 해서 오랫동안 쌓인 정상 간의 신뢰관계가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정말 약방의 감초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네. 캠프 데이빗은 그런 것을 잘 할 수 있는 장소예요. 아,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아니 왜 일본과 한국이 왜 우리 기대된 만큼 찰떡궁합을 잘 못 맞추냐.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있어 왔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고 분위기 좋아지니까 차제에 아예 한번 제대로 엮어보자 세 나라가. 그렇게 하려면 아주 오피셜한 그런 정상회의보다는 캠프 데이비드가 더 좋겠다. 네. 이런 전략적 판단을 바이든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하고 기시다 총리도 했을 거다. 그렇게 네. 봅니다. 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역사적인 회담이 이제 곧 열립니다. 자, 중요한 뉴스가 하나 들어와 있어요. 아까 발표 때 나왔던 존 커비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이 일본의 교도통신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과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의향이 있다고 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자, 왜 이런 발언을 일본 통신사와의 회견에서 커비 조정관이 했을까요? 이 바이든이 수십 년 외교 전문가 아닙니까? 상원 뭐 외교위원장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미일 삼국 정상회담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루어지고 프린시플이 발표되고 스피릿이 발표되는 상황은 중국한테는 굉장한 이 불안 요소가 될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겠죠, 중국이.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네네. 특히 북한이 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막다른 길로 너무 몰면 안 된다. 예, 도망갈 구멍 열어놓고 해라. 테러를 좀 열어줘야 된다. 김정은이한테 이 상황에서 조건 없이 대화하자. 만나주겠다. 네네. 이렇게 제안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제안은 김정은이한테 한 제안이기도 하지만 중국한테 한 메시지이기도 한 거예요. 시진핑에게 보내는 예, 메시지일 수도 우리가 꼭 여기서 끝장내려고 하는 거 아니다. 제대로만 하면 대화할 수 있다. 지금 중국이 엄청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양동작전 전략으로 커비 조정관이 언론에 브리핑을 했다. 그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이 양동작전이란 말이 저는 예. 깊이 새겨집니다. 네, 고성국 박사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이제 0.7명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초고령 사회는 이미 심각한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구 절벽 탈출을 위한 대책들 가운데 하나로 다자녀, 다둥이 지원 혜택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먼저 주제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딸, 아들 구별 없이 둘만 낳아 잘 키우는 것은 경제 수준을 높이는 문화 운동입니다. 지자체 조례별로 상이했던 다자녀 기준 또한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통일하고 지자체별 다자녀 지원 항목 우대 정책도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다양화하겠습니다.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8월 16일이었습니다. 교육부 장관인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직접 관련 대책을 브리핑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다자녀 가구가 직면하고 있는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힘을 모아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을 정비하였습니다. 넓은 학교, 초중등 교육비 지원 등을 통해 2자녀 이상 가구의 돌봄 교육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지자체 조례별로 상이했던 다자녀 기준 또한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통일하고 지자체별 다자녀 지원 항목 우대 정책도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다양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자체별로 다자녀 기준이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이 기준을 통일시켰고 완화시킨 건데요. 어떻게 한 겁니까? 네, 지난 3월부터 대통령께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한 어떤 정책 방향을 이제 확실히 잡으라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3자녀에서 2자녀로 내려오는 부분들이 지금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라든가 영유아 보호법에 의해서 다자녀에 대한 개념들이 좀 틀렸고요. 그러는 와중에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2자녀까지로 지금 내린 상태에서 좀 지자체 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여기를 통일을 시키면서 앞으로 한 대오를 딱 맞춰서 전국에서 어디든지 출산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동일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금 재정비 과정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 자녀 가정이 워낙 많고 그렇습니다. 안 낳겠다는 부부들이 많으니까 네. 둘부터 다자녀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요번에 이제 저출산 정책에 5대 포인트가 있는데 돌봄과 교육, 일, 육아 병행이라든가 주거 양육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포인트를 잡아서 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2006년도부터 인구 소멸 가능성이 제일 높은 나라로 돼 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실제로 우리나라 출산율 그야말로 인구 절벽으로 좀 떨어지는 중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이었습니다. 역대 최저 기록인데 심각한 것은 이게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가 더 증가 안 하고 그대로 유지되는 게 2.1명을 낳아야 되거든요. 둘은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1983년도에 깨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에 이제 1명, 1.0이 지금 깨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프로 0.977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프에 나온 상황으로 보시면 그렇다면 이제 0.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체감이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제 제가 이제 태어날 때는 100만 이상씩 낳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22만으로 줄은 거죠. 5배가 지금 줄어 있는 5분의 1이 된 거예요? 예. 그렇다면은 진짜 국가로서의 가장 중요한 이 국민의 수가 계속 줄는다는 것은 국가 경쟁력하고 바로 연결이 되고요. 출산율이라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지금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의 가치관, 생활 여건 그리고 과거에 대한 어떤 경험과 미래에 대한 예측 이것이 종합화된 그런 지수이기 때문에 이것이 낮아진다는 것은 굉장히 국가의 지속 가능성에 암초로 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옛날이여 소리가 나올 시절이 있었죠. 1960년대 산하 제한, 낳지 말라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 첫 구호,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정말 옛날 얘기인데 당시의 캠페인 영상 좀 보시겠습니다. 번영된 사회, 행복한 가정은 이상적인 가족 계획만으로 이루어집니다. 자식은 충분한 애정과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딸, 아들 구별 없이 둘만 낳아 잘 키우는 것은 경제 수준을 높이는 문화운동입니다. 네. 베이비붐 세대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최 원장님도 첫 세대에 해당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녀가 형제분이 어떻게 되세요? 좀 5명이 지금 있고요. 네. 그때 5명도 많은 게 아니죠. 많은 건 절대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사실 1955년부터 63년까지 한 해에 낳던 아기 수가 100만을 넘을 때가 이제 초기 베이비붐 세대라 그러고요. 그게 이제 79년, 82년 되면 그게 이제 줄어들고 91년도부터
9년 사이에는 사실 71만밖에 안 났어요. 그것이 또 갑자기 줄어서 지금 27만, 30만. 70만 명 낳던 때가 저희 때 같은데 그때만 해도 네. 그 대입 학력고사 지금 뭐 수능이라고 네, 합니다만은 네, 네. 수능을 한 6, 70만 명씩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70만 명씩 계속 그런데 나왔죠. 지금은 그 절반도 안 돼요. 절반도 안 되고 네. 사실 학교도 3부제 수업을 하는 등 굉장히 지금 뭐 인프라가 부족했는데 다 그래도 잘 살았어요. 자, 앞서 보건복지부도 이 심각한 저출산의 대책으로 난임과 다둥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의 브리핑입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24만 9천 명 정도가 태어났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1명 이하인 상태입니다. 그동안 단태아 중심의 지원 제도를 개선하여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 부부, 다둥이 부모님들에게 정부가 마땅히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본 대책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대책은 난임, 다둥이 가정의 임신, 출산, 양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이 조사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5살 이하의 어린이가 있는 가구 가운데 기존의 다자녀의 기준 세자녀인 곳 10%가 안 되죠. 이거 참 심각합니다. 지금 뭐 보시다시피 총 145만 가구에서 보면 1자녀가 49%고요. 2자녀가 41%, 3자녀가 이제 9.5%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사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1이 되려고 그러면 사실 2자녀의 포션이 60%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줄어드는 부분들은 진짜 우리가 뭐 1961년도부터 우리 산하 제한을 해서 그것을 이제 풀어갖고 1996년도에 뭐 이제 다시 풀었다 그러고 400조를 넘는 예산을 해서 저출산 대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과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은 진짜 뼈아픈 뭐 이 정책에 대한 우리가 굉장한 치밀한 이 점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획기적으로 지금 바꿔야지만 우리의 지속 성장이 가능해지는 그런 기본적인 숫자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이대로 가면 지속 성장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2006년도에 데이비 콜만이라고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그 인구학자가 와서 딱 뭐 첫 마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제일 먼저 소멸될 국가다. 왜냐? 섬뜩한 말이었죠. 네, 인구가 줄고 있는데 그게 국가로서의 이 뭐 전체를 지켜나갈 수 있겠냐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 기준을 내렸습니다. 그런 차원인데 자, 어떤 지원들을 하는지 먼저 살펴드리겠습니다. 다둥이, 다자녀 가구 혜택이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국가장학금은 지원해주고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은 깎아주고 네.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세금은 감하거나 면제해주고 네. 공영주차장과 문화시설도 할인 혜택을 준다. 네. 자, 왜 중요합니까 이게? 이게요. 이게 사실 이제 육아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꼭 부모한테만 이 책임을 맡길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 사회와 부모가 같이 우리의 아기들을 키우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마련하기 위해서 네. 이런 부분들이 같고요. 지금 나오는 부분들이 또 다둥이가 지금까지는 법에 뭐 18살 미만의 자녀가 3명 있을 때라 그랬는데 이걸 2명으로 그렇죠. 줄이면서 혜택의 그런 어떤 범위를 굉장히 넓힌 부분이라고 봐서요. 저는 뭐 최근에 나온 정책 중에서 가장 이게 우리에게 보약이 되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아까 그래프에 따르면 적어도 60% 이상이 이번 기준의 혜택을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자녀를 키울 때 가장 큰 고민 역시 어디 사느냐, 내 집이 있느냐 아닐까 싶은데요. 공공분야 특공에 대한 기준을 올해 말까지 모두 고치고 민영주택의 기준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인데 네. 이거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기를 키울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주택이 가장 중요하고요. 사실 이제 2025년부터 이건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전체 물량의 10% 정도를 이런 다자녀 특별 공공주택으로 지금 나누는데요. 사실 이러면 또 지방 세수하고도 좀 걸리는 여러 가지 문제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그랬는데 지자체에서는 뭐 이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벌써 진행하는 지자체도 꽤 있고요. 이 부분들은 아주 필수 중에 필수라고 보여지는데 이러다 보면은 2자녀의 부모들하고 3자녀의 부모들하고 조금 이제 경쟁의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 차인데 이제 혜택이 너무 다르니까. 다른 부분들인데 이제 같아지면서 사실 또 이런 특공에 대해서는 경쟁률은 높아질 수 있는데요. 물량도 조금 늘어야 되는 그런 세부적인 추후 계획이 따라 붙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런 대책 때문에 하나 둘 낳았는데 하나 더 낳겠다고 하는 걸 바라는 거 아닙니까, 정부는? 그렇습니다. 바라고 또 여기뿐만 아니라 이러면 이제 주거 시설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사실 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쫓아가는데 사실 예산 많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예산 중에 사실 60% 이상이 간접 지원이에요. 이러면 네. 직접 지원이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더 효과가 더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맞벌이 부부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 돌봄 교실의 지원도 절실했었는데요. 이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도 넣겠다 이런 얘기가 그렇습니다. 있는데 이것도 이제 집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럼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보육이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맞벌이, 저소득, 그다음에 학부모, 한부모 이렇게 지금 대상이 됐었거든요. 그것을 다자녀까지 넣는다면 사실 아이가 한 명하고 두 명이 두 배가 늘어나는 게 두 명 있는 거는 두 배 이상의 지금 고생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차원에서 초등 돌봄 교실이 굉장히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한 방법으로 지금 부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녀들 키울 때 필요한 것 또 뭐가 있을까요? 차입니다, 차. 놀러 갈 때도 필요하고 통학시킬 때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 양육 목적의 차량 구매라면은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 또 문화 활동에 대한 부분도 아까 나왔지만 지원을 해준다. 이것도 요새 젊은 부부에게 큰 유인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동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 취득세가 이제 4에서 7% 된데 그건 감면해주고요. 만약에 7에서 10명을 움직일 수 있는 승용차를 사잖아요. 아예 면제를 해줍니다. 7에서 10년 끌면. 그러면 진짜 다자녀일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자녀가 많으면 또 갖고 다니는 짐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걸 사면 한다는 게 이것은 진짜로 유인책이고요. 특히 우리랑 이제 눈높이가 다른 MZ 세대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유인책으로 지금 쓰일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아까 최 원장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번 다자녀 대책에 대해서 대체로는 긍정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아까도 나왔지만 특별 공급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3자녀가 들어오면 아까 보신 대로 이제 9%, 10%대에 이런 총의 10%대에 지금 경쟁자가 더 붙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공급 물량을 늘리는 부분들로 분명히 가야 되고요. 지금은 이제 공공주택에서만 했으면은 그 대책으로 민영주택에서도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확대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LH주택 아닌 민간주택에도. 그렇죠. 그래서 특별 공급 기준을 지금 완화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거는 지금 2025년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 세수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또 공급 이런 것들을 봐서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걱정들을 너무 하실 필요는 없고 물량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러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하우스가 아니고 홈을 우리 정부에서 마련해 주는 부분들은 이 저출산의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우스가 아니라 홈이다. 홈 스위트 홈이란 말이 있죠. 그런 의미를 담은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부는 이런 일각의 우려를 예상했는지 기준을 완화해서 자녀 수에 대한 가점 등으로 차등을 좀 두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자, 이 차등은 왜 중요한 겁니까? 경쟁에 있어서의 어떤 구분을 두는데요. 그럼 이제 3명 있을 때하고 4명 있을 때가 3점, 2점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조정을 통해서 가는데 특히 저는 굉장히 어떤 지자체에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다자녀 가정을 국가 유공자로 하자. 이거는 굉장히 저는 아주 참신하고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가점 지금은 1명, 2명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함으로 해서 다자녀를 유인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요. 이러면은 아까도 우리가 이제 추첨 확률이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물론 손해를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리고 지속 성장이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필요한 그런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네. 정부는 이런 지원들을
두 자녀부터 이제 다 적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원 대상이 30%가량으로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점차적인 확대,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할 거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부터 그렇게 한다고 봐야 됩니까? 근데 예산부터 우리가 자세히 좀 다시 들여다봐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요. 저출산 예산에 뭐가 포함돼 있냐면 참 저도 기가 찼습니다. 여성 과학인 육성 지원. 그다음에 진짜 놀란 거는 첨단 무기를 지금 987억이 저출산 예산에 들어있어요. 네. 왜냐하면 군 자원이 부족하니까 첨단으로 가야 된다. 직접 지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조정한다면은 여기에 대한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진짜 다시 한번 쫙 보셔야 됩니다. 심지어요, 장교 월급 증액하는 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좀 예. 뜬금없어요. 예, 뜬금없는 이 부분들을 진짜 직접적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직접적으로 이런 저출산에 바로 현금성으로 가는 거는 GDP 대비 1.4%밖에 안 됩니다. 네. 유럽 같은 데는 4%가 넘거든요.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재정은 많았지만 똑바로 쓰고 필요한 곳에 쓰는 그러한 지혜가 지금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네, 바로 그 얘기로 오늘 결론을 내려야겠습니다. 네. 최양호 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정책앤 이슈가 준비한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